거의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합격 분위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뭐 그럴 거예요. 에? 아, 대리만족? 나는 또 대리를 만족한다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요, 거기 보면 15페이지가 여러분요 물권법인데요. 민법 총칙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것이 채권법이기 때문에요. 채권법 한번 봐보세요. 33페이지 채권법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33. 그럼 채권법을 보면 뭘 딱 알 수 있냐면 채권법 보면 33페이지 나오죠? 여기를 보면 62문제가 나왔죠, 채권법이. 그러니까 민총하고 물권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문제가. 실제로 물권법이 채권법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공부량은요. 2배 정도 되지만 실제로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은 거의 뭐 채권법은 거의 사례 문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권법 기초사례에서 62선 보시면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갑은 을소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줄고요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 그런데요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 발송. 그런데 줄고요 우체국의 잘못. 이 말이 항상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쓰냐, 우체국의 잘못한 것은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언제냐? 4월 22일 도착 줄 것이고 맨 끝에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 그런데 갑은 이러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퀄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럼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죠? 그러면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보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4월? 여러분요, 언제 발송해서 편지를? 4월 12일 발송했잖아요. 15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죠? 그래서 4월 12일 날이죠? 그래서 4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한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편지가 연착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이러면 그 다음 써봐. 맨 밑에다가. 먼저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연의 통지를 했다 안 했다. 했으면요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그 다음에 여기 안 했다. 그 다음에 연착의 통지를 하죠. 연착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죠. 연착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러면 계약 불성립이죠. 안 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이죠. 언제요? 발송시.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기서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을 성립해서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이거하고 뭐냐면 교차청약이에요. 교차청약. 두 가지. 교차청약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 자, 됐죠? 자, 2번 한번 봐요.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 2번은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 기간을 1월 30일 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1월 30일이라고 그랬죠? 1번요. 10월 30일. 1번.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을 한 경우 을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계약은 성립 X하고 거기다가 몇 때문에 계약이 불성립하죠? 거기다가 승낙 의무 없음으로 이 말은 승낙 의무 X. 승낙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이번요 10월 29일 발송한 의뢰 승낙 통지가 10월 30일까지 하겠는데 지금 언제 발송했냐? 10월 29일. 그럼 당연히 10월 31일 도달하죠. 10월 31일 도달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 하나? 연착된 승낙 이렇게. 연착된 승낙 이렇게.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요. 갑이 뭐를 안 해도 연착된 승낙이죠. 이퀄 연착 승낙 이퀄 새로운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뭘 한다? 승낙 줄 거죠. 갑이 승낙 바로 옆에 계약은 성립 이렇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을이 10월 25일 승낙 통지를 발송했죠. 10월 27일 도달하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10월 20 발송할 때잖아요. 발송할 때.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은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신주의 아니에요. 발신주의. 언제 발송했어? 10월 25일. 4번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0일 죽고 10월 발송. 그런데 10월 31일 도달.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우측 사전 그런 말이 나오겠죠. 갑이 우측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줄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거기까지. 그래서 가로 묶어 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이퀄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 X.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연착의 통지하지 않았다. 이퀄 연착의 통지 X 이퀄 그럼 뭐죠? 맨 끝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10월 20일이라니까. 10월 20일 발송할 때 우리가 떨 필요 없죠. 자요. 그 다음에 5번요.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갑의 청약이죠. 청약이 도달하기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날 도달했다. 10월 30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200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이메일로 청약을 했죠. 10월 27일 18시까지는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메일은 즉시 도달했죠. 즉시. 우리는 즉시 도달하니까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일반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청약에는 줄 것이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OX 10월 27일 18시까지라고 했죠? 승낙이 달라고 했죠? 18시까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줄거 맨 위에 봐봐. 즉시 도달 줄거 맨 문제에 즉시 도달 써. 거기다가 도달하면 철회 X. 도달하면 철회가 안 돼요. 알겠죠? 도달하면 철회가 안 돼. 약간 지금 혈압이 약간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갑은 10월 27일까지가 아니고 이제는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 줄 것이고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 이퀄 새로운 청약 변경을 가한 승낙 이퀄 새로운 청약. 그래서 갑에게 보는 메일이 10월 24일 14시에 도달했다면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4번 10월 27일 20시경 27일 20시경 알겠죠? 갑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의뢰승낙 20시경 줄 것이고 의뢰승낙 줄 것이고 그러면 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 왜요? 18시까지니까. 그걸 우리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5번 만약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했죠. 10월 25일 이미 도달했는데 사망을 했죠. 갑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왔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참, 이게 문제가 참 나오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점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주로 논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불능과 관계에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불능과 관계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열 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1월 30날 건물이 멸실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미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멸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기가 되기 전에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오죠. 좀 이따 우리 다 배우니까요. 이 원시적은 뭐냐? 객관적이죠. 원시적 객관적이고 플러스요. 이것이 전부가 불능이냐? 전부 불능이냐? 여기서 일부 불능이냐? 문제가 되죠. 전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그러면 이미 멸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죠.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시적 불능이요. 그 다음에 일부죠. 그러면 일부가 불능이면 여기서 매매 계약이 있어요. 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나올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574조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담보 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담보 책임인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란 말이고 여기는 무효라는 말이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인데 여기서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쌍방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쌍방이요. 여기서 매도인의 귀책사유죠. 여기 매수인의 귀책사유용.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제3자가 방화했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 매수인이 잘못했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원시적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멸실 그러면 무효이죠.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악이나 또는 뭐가 있고 과실이 있고, 악이나 과실. 이 을은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게 반드시 여기서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 다음에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갑이 악이나 과실이 아니고 이 갑이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갑은 악이나 과실인데 을도 악이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럼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갑은 을한테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갑이 을에게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을 지려면 갑이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책임이니까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책임을 안 져. 책임은 과실이 있는 갑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을한테 책임을 지는 건데,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 안 져? 안 진다.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교섭 단계란 말은 아직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이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 불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 불능으로 신뢰 이익인데요. 문제는 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이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이죠. 이유가 있었다, 우리 이것을 적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었다, 우리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불법행위에서 뭐란다?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신뢰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입한 비용,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걸 바로 뭐다? 경쟁 입찰이죠. 여러분,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냐? 경매를 얘기하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 작성 비용이요. 견적서 작성 비용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냐면 일방, 갑이용갑, 의리방이냐,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하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과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의 신뢰를 보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옳은 것은 1번이요.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없다. 옆줄 거 써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으므로 누구에게나요?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자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망정 우리가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그렇게 했나요? 여기 봐봐. 우리 지금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를 했죠. 그 부당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슨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 물론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으니까 그 계약 책임은 없어. 하지만 무슨 책임은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은 없다. 거기다 써. 불법행위 책임 성립 가능.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채무불이행 책임 줄 거 봐.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냐? 써 거기다가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교섭 단계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후발적,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다.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다. 그럼 그다 써.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무슨 행위다? 써. 적법 행위. 적법이죠. 옆줄 긋고 손해배상 책임 X.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틀렸죠? 5번요. 갑의 계약 체결을 거부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적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OX 여기서요. 갑의가 아니고 갑이죠. 갑이 계약 체결을 거부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요. 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알겠죠? 신뢰 믿고서 지출한 비용이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배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요,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하고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행이익배상 X죠. 이행이익은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계약 채상 과실책임은 아닌데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죠? 1번요, 임차 1의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그러면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므로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이렇게 됐죠. 과실이 있는 경우만. 차임 증감은요, 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이때 사정 변경 원칙 줄 것이고, 이때 사정 변경은 뭐냐면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에요.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2번요.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형성권이죠. 설정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고요. 3번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4번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그래야지 성립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귀책 사유가 뭐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성립을 하죠. 알겠죠? 자, 5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자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를 위한 건물 매수 청구권.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돼. 채무 불이행 줄 것이고, 이기의 차임 연체, 그것은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4번을 보면 4번은 뭐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퀄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여러분 봐봐요. 거기 보면 어디를 보자면요, 거기 세 개를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보면요, 거기 4번에요. 첫 번째 가운데 후발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 세 번째 귀책사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만 책임을 지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차임 증감이라든가 부속물 매수라든가 지상물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귀책사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원래요, 고의과실한 말이 여기에요. 아마 없었나 봐요. 이것이요? 있으면 좀 이상하죠, 문제가. 내가 붙인 건지. 알겠죠? 그러면 4번이죠. 알겠죠? 왜냐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4번이 이행불능이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바로 뭐가 있어요?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어? 여기요, 채무불이행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인데요. 원래 고의과, 제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고의과실은 제가 붙인 것 같아요. 좀 할 때요. 자, 동시이행 합의권 한번 보세요. 그럼 동시이행 합의권을 보면 문제가 조금 되는데요. 이것은 동시이행 합의권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 자체로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그러면 동시이행 합의권은 어떻게 나오면 거의 판례에 준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한번 보면 동시 이행합의권은요, 첫 번째요, 하나죠. 하나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여기가 쌍무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에서 뭐냐면 우리가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별개의 약정은 돼야 안 돼요? 별개의 약정은 안 돼요. 근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가 있다. 왜요? 우리가 동시이행합의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두 번째는요,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동일성이 있냐 없냐. 없으면 경계죠. 경계는 안 되고요. 여기는 채권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가 채무인수 이런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목적물의 인도 의무죠. 인도 의무가 있는데요. 이 목적물이 멸실이 됐죠. 그러면 인도를 못 하겠죠. 그럼 여기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고 하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 저당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에 말소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 채권의 변제하고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제를 먼저 해야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매매죠. 여러분 우리가 매매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럼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이 잔금 날짜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을은요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여기요 양도소득세 이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 이 모든 것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만약에 이 건물이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또는요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 뭐하고 말소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알겠죠? 그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러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었냐?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변제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안의 항변권이죠. 이렇게 불안의 항변권이 있다.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신용불안, 신용이 불안하거나 그 다음에 재산 상태가 뭐가 되거나 악화가 되거나 이럴 때 불안의 항변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도금하고 잔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유학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중도금은 뭐냐면 선이행의 문제이고요. 잔금은 뭐냐? 이행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동시이행하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이니까 뭐다?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은요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여기는 지연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이게 한 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관계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죠?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다. 이행기.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동시이행이 있으면 당연히요. 동시이행에서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다. 당연히 지연이자를 내잖아. 당연히란 말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동시행 관계에서는 당연히 자동채권으로 뭐를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일회성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서요 채권자 지체가 있죠. 다른 말로 수령지체요. 채권자 지체 중에요. 지체 중에 이행제공을 계속한다. 그럼 뭐가 되냐? 항변권은 뭐가 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번 이행제공을 한다. 한 번 이행제공. 그러면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판례는 첫 번째 무효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 동시이행이다 이렇게요. 두 번째요, 임대차죠.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채무의 변제죠.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하다.
그건 동시이행이지만 채권 증서, 차용증이죠.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네 번째, 어음의 변제와 어음금이죠. 어음금의 어음의 반환이랄까요? 어음의 반환과 원인 채무의 변제. 원인 채무의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다섯 번째, 도급이죠. 도급해서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하자 보수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시항변권은요, 부수적 채무에서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소수형 문제가 났을 때는 여기가 잘 나오죠. 여기가 소수형 문제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요, 저 요즘 최근에 잘 나온 게 이거죠. 선이행 의무자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여기죠. 매매에서 완전한 권리죠.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래서 만약에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감류나 가처분이나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그럼 모든 등기의 말소와 잔급의 지급이 동시행이기 때문에 우리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감류나 가처분이나 그런 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상당히요 까다롭고 양이 많지만 양은요 이거 정도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동시이행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6번 보세요. 6번 봤어요? 자, 6번.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했다. 임대차 등기가 없죠? 임대차 등기가 있으면 뭐가 더 우선해요? 보증금 반환이 더 우선하죠. 그런데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채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에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A, C 간에 보증금 채무 등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은 없다. C가 B에게 인도를 요구한 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13회 때인데요. 13회 때 상당히 좀 까다롭죠. 여기 유치권하고 동시에 항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이 안 되죠. 그런데 보증금에 반환하고 목적물에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회부터 판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13회부터. 알았죠? 12회 때까지는 문제가요, 좀요, 이렇게 평범하다가요, 13회, 그 다음에 14회 때도 13회하고 비슷하다가 15회 때 갑자기 어려워져.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온단 말이죠. 자, 1번요.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 유치권 틀렸죠. 보증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증금 줄 것이고, X. 그래서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그거는 돼요. 알겠죠? 2번요. B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등기 없이 임대했다고 돼 있죠. 맨 위에 줄거봐. 등기 없이 임대. A는 B에게요. 보증금 1억 원에 봐봐. 이 말이죠. 봐. A는 누구한테? B한테요. 보증금 1억 원에. 그럼 이거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뭐가 없다? 등기가 없죠.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죠. 근데 지금 소유자가 A에서 C로 바뀌었죠. 지금 C로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한테 이 사람 지금 대항력이 없으니까 C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은 이 B가 1,000만 원의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죠. 유치권은 대세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 줄 것이고 대세권이에요. 대세권은 뭐죠? 세상 어떤 사람한테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A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틀렸죠. 있을 뿐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뭐는 맞냐? 이 B는요, 보증금 1억 원하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모두 A에게만 주장,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틀렸어.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근거, 그게 바로 뭐냐? 유치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C한테는 유익비하고 보증금 청구를 못해.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청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B는 누구한테만? A한테만. 그런데 비용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 유치권. 알겠죠? 4번. B는 C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서 각각 동시 이행에 항변하며 C에 대해서 C의 인도를 거부. 말도 안 되죠. C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B는 C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동시행을 유익비 1천만 원에서 유치권. 틀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뭐를 만약 이 말이 맞으려면 B는 동남이고 B는 만약 대항력을 갖춘 경우 써봐. 만약 B가 대항력을 갖췄죠? B다 쓰라고. B에다가 5번의 B에다가 만약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러면 C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동시행 합력을 할 수 있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청구한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유익비 1천만 원 줄고 봐. C에게 변제 청구 X. C에게 변제 청구를 한대. 유익비 1천만 원. 왜요? 비용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만 청구하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알겠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섞여가지고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래 봐봐. 우리가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런데 유치권 누구한테? 세상 누구에게나. 그런데 임대차에서는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주장한다? 종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문제 7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 권리증, 여러분 등기 권리증은요. 지금 문제가 몇 세죠? 12의 문제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나는데 거기다 써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실무상에서 실무에서는요. 지금 또 등기 권리증을 말을 써요. 알겠죠? 어느 공시법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요. 지금도 등기 권리증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죠? 공시법 자체에서는 등기 권리증을 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등기 권리증만 쓰고 우리가 보면 그 강제집행법에 의하면 저당권이란 경매를 뭐라냐?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쓰냐? 이미 경매란 말을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뭐라 해야 돼? 입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입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라고 쓰고 있다? 경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보면 대본에서 나온 거 보면 다 입찰 공고라고 돼 있어요. 입찰 공고. 알겠죠? 입찰 봉투. 여러분 중개사법 배웠죠? 다 입찰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 뒤에서 우리는요, 야, 오늘 중개사법 오늘 어디 공부할 차례 가면 입찰 공부할 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경매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도형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줄거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것을 뭐냐?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 잔금지급기일에 을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 관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것은 뭐냐면 일단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뭐를 하냐? 등기 서류를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잔금 가져와서 교환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이행 제공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잔금을 가져오지 않죠? 그럼 뭐다? 채권자 지체가 돼. 채권자 지체가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은 이행 제공을 지금 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요, 상대방은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항변권이 없다? 동시 항변권이 없죠?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이고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을의 잔대금 의무 무슨 관계? 동시 이행. 2번은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사랑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이행에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다. 3번. 갑이 일단 이행에 제공하였다면 을에게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뭐냐? 두 가지 봐봐. 우리가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 이것은 항변권일 때 그런 것이고 항변권. 계약을 해지하죠. 해제. 계약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리죠. 이행지체에 빠뜨리죠. 빠뜨려야 이렇게 하죠.
이럴 때는요, 이행지체는 이것은 한 번만 빠뜨리면 돼, 한 번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질 때는 한 번만. 그런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행제공이 뭐가 돼야 돼? 계속돼야지 소멸을 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한테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돼.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몇 번만? 한 번만 빠뜨리면 돼.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을에게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자죠, 이자.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될 필요가 없다. 4번은요, 갑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이행지체가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채공하여야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틀렸죠? 여기요,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지금요, 우리가 이제 신의칙에 의해서 여기 신의칙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판례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갑이 자기 집에다가 등기 서류를 보관하여 두고요, 보관하여 두고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죠.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라. 돈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을 지금 여기 5번, 지금 여기 5번이죠? 5번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처럼 이렇게 신의칙상,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신의칙상 일정한 상당 기간을 더 거부 수령을 채고하여 이행의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왜냐면 어디다 지금 맡겨놨죠? 어디에다가? 법무사 사무소죠?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에다 맡겨놓고 또는요,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판례가 뭐냐면 이 상대방한테요,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 번씩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가 가져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씩 통보를 뭐 한 열일에 한 번씩요, 너 돈 있냐? 이렇게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뭐가 된다? 이행지체가 돼서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언제나요? 상대방한테요, 이행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한테 이행 제공해야지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져. 그렇지 않죠? 어느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요, 이행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요, 이행 불능이라든가 또는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불안의 항변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불안의 항변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요, 상대방의 신용 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되죠. 그럼 나는 변제기에 변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자신은요, 내가 지금 여기 2월 1일이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인데 내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행지체에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 이걸 보면 항상 이런 말이에요. 선이행 의무예요.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알죠?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왜요? 여기서 상대방의 신용불이라든가 재산상태 악화돼. 여기 똑같이 얘기돼요. 선이행이죠. 선이행을 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가 된다? 이행기가 되려야지. 이행기가 되려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되죠. 알죠? 그러면 동시이행이면요, 언제요? 항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항변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만약에 수령지체에 빠지죠. 수령지체. 수령지체라는 것은 내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지 않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하고 동시행이 다르다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이행을 제공하면 돼요. 한 번만.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령지체에 빠져 있을 때요,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동시행 항변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의 제공을 뭘 해야 돼? 계속해야 돼. 그래서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때는 몇 번만? 한 번만. 그런데요, 동시항변권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래서요, 난 지금 보면 지금 7번의 문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뭐냐면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뒀죠. 그 다음에 그 후에요, 두 번째 주 봐봐. 문제요. 잔대금 지급기일에 을이, 근데 문제가요, 지금 반복적으로 써진 것 같아요. 잔대금 지급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이 을에게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그 다음에요, 구하는 사안에서, 그래서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소립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그 다음에 치우라고. 어디를 지우냐면 사안에 지금 했죠? 사안에 그 다음에 지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소립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거기까지 지워. 됐죠?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써져 있죠? 두 번 써져 있죠?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지금 됐나요? 다시 읽어. 7번. 가문들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권리증 이런 것을 맡겨두었다. 그 후 잔대금 지급 계열의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소립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것을 지우라고. 사안에까지 지웠어요? 오케이, 이제 읽어. 1번 갑의 등기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잔대금 지급으로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요. 그 다음에 2번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하여 수령할 것을 통지했죠. 이때 통지는요, 신칭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지했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자신의 집에 보관할 때는 뒤에 5번 봐봐요. 5번. 자신의요, 시행칙에 따라 갑일에 상당 시간감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야 이행의 제공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자신의 집에 보관했을 때. 알겠죠? 자신의 집에 보관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법무사 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그다 써. 법무사 사무소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 사무소. 중개업자. 알겠죠? 법무사 사무소하고 중개업자 사무소에다가 했을 때는, 이때는 판례가요. 자기가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책상 몇 번을 채용한다 이런 말은 없어. 알겠죠? 이행의 제공 이렇게. 자, 3번은요.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소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연소립은 그러면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말은 여기 봐봐요.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면요. 이행의 제공이 뭐가 되죠? 계속되면 항변권을 소멸하죠. 그래서 여기 어디다 쓰냐면요. 맨 밑에다가요. 밑에 그 칸 조금 남았죠? 그러다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 쓰고, 그 다음에 항변권 소멸 쓰고, 그 다음에 이행 지체 쓰고, 썼어요? 아니, 쓰고 있어요. 이행의 제공을 계속, 그 다음에 항변권 소멸 쓰고, 그 다음에 이행 지체 쓰고, 그 다음에 지연 이자. 알죠? 지연 이자 청구, 가로 여기다 닫고, 지연 배상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갑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요, 동시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시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문제인데요. 5번은 판례가요, 우리가 자기 집에 맡길 때 있죠? 집에 맡길 때는 판례가 사실 여기 지금 보면요. 신의칙상 이렇게 거듭 수령을 최고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법무사 사무소라든가 중개업자 사무소는 사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그러면 3번하고 5번인데요. 정답이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면은 5번은요. 이것도요. 법무사 사무소하고 자기 집에 보관하는 거죠. 이것을 똑같이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죠. 3번인데 5번 있죠. 5번 보면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한다. 이것은 자기 집에 보관할 때는 그런 말을 썼거든요. 자기 집에 보관.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알겠죠? 판례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답을 3번으로 한 거를 봐가지고는요. 신칙에 따라 그랬으니까요. 5번이요. 굳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번이요? 아니, 3번 아까 내가 쓰라고 안 했어요? 이행 제공 계속했죠? 계속했죠? 그럼 항변권 소멸하죠? 그럼 봐봐. 항변권 소멸하죠? 그럼 이행 지체죠? 그럼 이자를 청구한다니까요? 아니, 3번 내가 쓰라고 했잖아요. 이행 제공 계속하죠? 그럼 항변권이 소멸하죠? 그러면은 이행 지체죠? 그럼 지연 이자를 청구하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한 번만 빠뜨리면 된다니까. 해지하려면 이행 지체에 한 번만 빠뜨리면 된다니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변권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소멸하려면 해제를 하려면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오진 않지. 봐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잖아요. 이 항변권을 소멸하려면 이행 제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행 제공이 계속되죠. 계속되면 항변권이 뭐하죠? 소멸하죠.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권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면 이행 제공을 몇 번 하면 돼요? 이행 제공을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리면 이행 지체에 빠뜨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니까요. 차이가 이게 여기는 해제를 하려면 한 번만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니까요. 아니 항변권하고 해제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항변권이 없어지려면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돼야 된다니까요. 계속되면 항변권이 소멸하죠. 항변권이 소멸하면 뭐가 된다? 이행 지체가 되죠. 이행 지체가 되면 뭐래요? 지연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 알겠죠? 이렇게. 지연 이자를 뭐라고요? 지연 배상금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만 하려면 한 번만 빠뜨리면 되는데 항변권 자체를 없애려면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차이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하란 말이죠. 비교. 그렇죠? 근데 5번은요, 자기 지배하는 것은 그런데요. 뭐, 여기 앞에 가요. 맨 앞에 보면 신의칙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요, 뭐, 그지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무사라든가 중개업자 사무소 이런 말이 없거든요. 자기 지배할 때만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뭐, 5번까지 정답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내가 3번이라고 했어. 아까 답이 4번이라고 했어요. 3번이죠? 갑이 일단 이행에 정을 했다. 을에게 지연스러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연 이자잖아요. 지연 이자가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자, 8번은요. 그러니까 3번이라니까요. 3번인데 5번 자체는 그런 말은 없지만 5번 답을 하기는 좀 그렇다면 앞에가 뭐라고 써있으니까요. 신의칙이란 말이 써져 있어요. 알겠죠? 자, 8번은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갑소액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1번요. 갑은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맞아요? 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것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자동채권 상계하지 못한다. 이게 봐봐. 여기 봐봐. 이게 그럼 자동채권이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자동채권이 아닌가 생각했으면 봐봐. 갑이요, 을한테 1억을 주죠. 을이 갑한테요, 6천만 원 받을 게 있죠. 그럼 만약에 갑이 상계한다고 해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채권이고 이것은 채무잖아요. 채무.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라 하냐? 자동채권이라고 그래. 자동채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뭐라 한다? 수동채권이라고 그래. 수동채권. 지금 뭐라냐? 갑이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가지고 채권은 그러면 채권 그럼 뭐예요? 자동채권이죠. 자동채권은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자동채권 상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틀렸죠? 이번요, 을이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을이 지금 뭘 가지고 있죠? 항변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행지체에 빠진다. OX? 이런 봐봐. 동시행 관계에 있죠?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어때요? 채무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뭐 한다? 제공해서. 그래서 거기다 써요. 뭐를 하냐면 이행지체 빠진다. 거기요. 그거 뭐냐?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은요.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렇게 됐죠? 을이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채권자 지체죠? 후에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줄고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즉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변권을 소멸하려면 한 번 제공해야 돼. 계속 제공해야 돼. 계속 제공. 그런데 여기는요. 이행 재차 이행 제공 없이 그랬죠. 줄거봐 거기를 첫 번째 끝에 재차 이행 제공 없이 항변권 소멸한다. 항변권이 전속이다. 항변권 전속이요. 전속. 항변권이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제공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전속하니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항변권을 주장하면 줄고요. 원고 패소 아니에요. 상환급부 판결 이렇게. 상환급부 판결 이렇게. 5번요.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선이행 의무 줄 것이고 중도금이죠.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 줄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 그것을 잔대금이죠. 여기 봐봐요. 선이행 의무인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항변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요 9번은요. 갑은 제3자가 가압류. 여기요. 가압류. 여기요. 가압류가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 가압류가 돼 있죠. 그러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에. 한번 봐요. 1번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말소 의무와 잔금의 지급은 동시행이다. 정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이야. 채권을 자동채권이니까 채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없다?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줄 것이고 맨 끝에 상고할 수 없다. 3번요. 갑과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한 경우 을은요.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 함유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이따 설명하고. 4번요. 갑과 을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줄 것이고 매매 대금 채권은 지급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지내. 사실 이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봐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는 어떻게 소멸시효냐면 갑과 을하고 2월 1일 있죠. 이렇게요. 있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이 금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동시이행인데요. 그러면 갑은요. 을이 잔금을 안 주면 등기 이행을 거절하거든요. 항변권이죠. 그럼 봐봐. 그런데 갑은 을한테 잔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냐? 2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의 을에 대한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항변권을 행사하든 말든 2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잔금 지급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선이행 줄 것이고 중도금이죠.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 줄 것이고 이행기 그것을 잔금이죠. 그럼 여기요. 선이행인데 이행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지금 3번은 우리가 이제 전부명령 이런 것은 완전히 강제 집행법상의 용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 지금 전부명령하고 추심명령 잠깐 설명하는데 전부명령이랑 추심명령이랑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약간 달라. 알죠?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지금 을은요, 제3자가 가압류되어 있고, 쪼쪼 되어 있고, 3번이죠. 갑과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갑과 을이 아니고, 갑의 을에 대한 그래야 됐네요. 알겠죠? 왜냐면, 갑의 을에 대한 그래야지, 갑과 을이 아니고, 갑의 을에 대한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은 을한테 대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매를 했으니까 1억 원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상태 갑에 대한 매매는 지금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이졌다. 그럼 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있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이 갑의 채권자가 A란 말이죠. A가 채권자인데요 이 채권자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죠.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이 을한테 받을 1억 있죠? 이 잔금 1억을 내서 A가 뭘 한다? 여기서 압류라든가 또는요 초심명령이라든가 또는요 전부명령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전부명령 이런 것을 하죠? 그러면 이 을은 이 A라는 사람한테 잔금 1억 원을 갑한테 주지 않고 이것을 A한테 줘야 되겠죠? A한테 줄 때 언제 준다?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등기를 받아야 동시행이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은가 동시에 대금을 을이 A에게 지급하죠. 한번 먼저 읽어봐.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된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추심하고 전부를 설명을 해. 압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금전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게 압류잖아요. 그러면 추심 명령하고 전부 명령도 똑같아요. 명령 그 자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의뢰한 사람한테 이 돈을 내가 추심, 내가 가서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돈을 가만히 주고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서요, 이 의뢰 입장에서는 지금 명령만 있고 판결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을은요, 갑자기 내가요, 잘못해서 애한테 돈을 줬다가요, 나중에 갑이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갑이 송수를 해버리면요,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요, 나 못하겠다거나, 보통 경우, 이런 경우 을은요, 매매대금을 공탁을 시켜버리죠. 불안하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알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난 모르겠어.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명령 단계에서는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줘도 골치 아프고 애한테 줘도 골치 아플 수는 있어. 왜냐면 아직 두 사람이요, 명령 단계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지금 뭐란다, 또 판결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제 여기서 뭐냐, 추심의 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추심의 소, 그 다음에 전부의 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추심의 소하고 전부의 소가 돼가지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건 완전히 달라져. 추심의 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줄 게 있잖아요. A가 지금요, A가 이 사람의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죠? 여기요,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요, 1억을 줄 게 있고, A가 지금 채권자잖아요. 그럼 추심의 소하고 전부의 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어. 전부의 소에서는요, 이 갑이 을한테 1억 받을 돈이 있죠. 전부의 소가 돼가지고 확정이 되면, 여기 이 안에 누가 들어오냐? A가 채권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완전히 이제 여기 이제 채무자는 을로 바뀌고, 자기가 채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A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갑은 아웃되고, 갑의 자리에 A가 들어와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A는 잘해야 되겠죠? 만약에요, 갑이 만약에 한 푼도 없다, 그러면 2판 4판이니까 전부의 소를 제기한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른다. 그럼 만약에 전부의 소를 딱 제기했다? 그랬더니 을이 망했다, 을이.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채권자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추심의 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추심의 소가 되면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는 갑이 1억 원에 매매되면 채권자고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갑하고 A하고 중에서는 A가 채권자고 갑이요 채무자가 돼.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면 가서 추심을 직접 가서 받아올 수 있죠. 이 상태는 그대로 인정되면서 A가 병한테 가서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추심의 소라고 그래.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요, 전부의 소를 하게 되면 전부의 소를 하면 갑은 아웃돼요. 그 자리에 내가 그래서 그러면요, 이 나쁜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면 채무를 진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냐? 전부의 소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우리 여러분 여기 보면 수용되면 보상받죠, 보상받아 보상금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빌린 것처럼 해놓고 전부의 소를 제기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금을 대신 받아와, 채권자로. 그럼 나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요,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쫓아오겠죠? 쫓아오면 완전히 나는 있어 없어? 그 집에 보상금의 명단이 있어 없어? 없죠. 명단이 완전히 바뀌니까. 알겠죠? 그럴 때는 뭐냐? 전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요, 내가 빼달래. 보통은 전부의 소를 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추심의 소리는 전부의 소를 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증거 같은 그런 경우에 전부의 소를 제기해서 완전히 보상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갑에서 누구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A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러니까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요,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전부의 소는 그럴 때 아주 유용해. 그럴 때. 내가요, 채권자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또 추심받는 것을 막을 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통은 전부의 소를 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보통은 무슨 소를 한다? 추심의 소를 보통 하죠. 그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소는 다, 명령 단계에서 둘 다 똑같고 소송이 끝났을 때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전부의 소, 추심의 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 돈을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가져와야 돼? 등기가 있어야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이 을은 A한테 돈을 주든 갑한테 돈을 주든 누구한테인가로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요, 지금 사실 여기 지금 보면 9번 21의 문제죠. 이 21의 문제는요, 지금 뭐냐면 4번도 그렇고요. 4번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3번도 그렇고요. 3번하고 4번은 상당히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보면 4번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시험에는 4번이 어려운 거죠. 서면 시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이거요, 정답을 3번 자체를 따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강제 집행법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이걸 갖다 정답을 하면 안 되죠. 다른 것으로 정답을 했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정답을 3번으로 해놓은 것은 뭐 틀리라고 하는 마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요, 여기까지 이런 걸 하고요. 위험부담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그 채권법이요. 채권법이 사례 문제가 여기만 이렇게 어렵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위험부담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채권법이요. 사례 문제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왜냐면 동시에 감벽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 여기는 원래 양 자체가 이렇게 좀 복잡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그 다음 주 뭐죠?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은요. 먼저 요약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 강의를 먼저 할 거예요. 강의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후에요. 오후에 요약집을 정리하는데요. 이쪽 강의가요. 3시간 정도로 할까? 뭐 4시간 정도는 다 못 할 거예요. 요약 강의가 그 정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 40분 정도 식사하고요. 나서 요약집을 정리를 하고요. 남은 시간 있죠? 1시간 정도 해가지고요. 뭐를 할 거냐면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 사례 문제 이것을 할 거예요. 사례 문제. 알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요. 뭐냐면 기출지문 있죠? 기출지문 강의를요.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요일 날요. 기출지문집 있죠? 여러분 우리 기출지문이 좀 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 나올 거예요. 알겠죠? 아직 정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기출지문집 강의 이렇게 하도록. 됐죠? 지금요? 수요일 날이요? 요약 강의하고 오후에요. 바로 1시 반 안에 끝날 거예요. 오전 강의가요. 끝나면 한 40분 정도 식사하고요. 1시간 아니고 한 40분 식사하고 왜냐면 유학집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요. 사례 문제. 우리 지금 사례 문제 있죠? 그 사례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기출지문 강의. 됐죠, 지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